자, 그럼 교재 89쪽을 봅니다. 공인인증사 협회. 자, 우리 현재 협회가 두 개가 설립되어 있죠. 공인인증사 협회가 두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한국 공인인증사 협회가 있고요. 세대한 공인인증사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협회가 현재 설립되어 있는데 현재 그저 협회 제도에 대한 부분 잠깐 읽어드립니다. 우리 법 제41조가 89쪽에 지금 실려 있는데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사, 부칙상의 개업공사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부칙상의 개업공사는 중개인을 말하죠. 자, 이자 포함이고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관은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쫙 끄면요. 자, 그럼 협회에 대한 제도거든요. 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니까 현재 임의 설립주의예요. 그리고 두 개의 협회가 있죠. 지금 복수협회제라고 하고 있죠. 단일협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임의 설립, 임의 가입의 복수협회제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강제 설립에 단일협회, 강제 가입주의를 취했다. 협회가 강제 설립에 단일협회에다 강제 가입주의를 취하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도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는 이제 강제 설립에 강제 가입에 단일협회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 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어쨌든 집권자들은 단체가 회원이 너무 많은 단체를 싫어하겠죠. 우리가 11만 명이라 됩니다, 지금. 근데 강제 가입을 해놓으면 굉장히 강력한 단체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협회 제도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인으로 한다. 그럼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법인은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죠. 그럼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죠. 그 다음에 법인을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협회는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은 쉽게 갑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재산이 모인 단체는 재단법인이죠. 그래서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비영리법인은요 원래 민법이 규율하거든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이걸 준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 규정이 없는 것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우리는 협회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법인 설립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설립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준칙주의, 상법상 위사는 준칙주의고요. 허가주의가 있어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에. 그 다음 특허주의가 있죠. 뭐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들, 이런 것들이 바로 특허주의를 취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인가니, 준칙이니, 허가니, 특허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데 우리는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허가와 달리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립 요건을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협회 설립의 절차 있지 않습니까? 협회 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법인이니까 발기인들이 구성돼요. 설립준비위원들. 발기인이 구성된 다음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럼 정관은 기본인들은 준칙을 얘기하는데요. 법인들은 정관이 100% 다 있어요. 무조건 있게 돼 있고요. 이거는 협회 회칙이에요, 쉽게. 그럼 정관 작성 발기인 수가 정해져 있죠. 300명 이상에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이거.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정관에 대하여 출석한 개업공사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때 협회 설립 창립총회는 출석해야 되는 회원인 개공의 수가 있어요. 회원인 개공이 600명 이상은 토탈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분산 요건이라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의 회원인 개공이 출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냐면요. 전에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됐거든요. 협회 주된 사무소를. 근데 현재 그건 삭제해버렸는데 어쨌든 서울에서만 현재 창립총회는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이렇게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줘야 되죠. 숫자 많이 나왔죠? 나중에 이거는 300, 600, 120으로 얘기할 거예요. 300, 600, 120. 배수로 가죠? 배수. 300, 600. 6, 1, 2예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이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 요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협회 조직으로 가볼까요? 이 협회의 조직은 지금 현재 주된 사무소가 있죠. 법인이니까. 전에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그랬었는데 이거 삭제해버렸죠. 근데 두 협회가 전부 지금 현재 서울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그 다음에 이제 시나 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임의조직이면 할 수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임의조직이고, 그러면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때는 신고하라 했으니까 사후신고죠. 그럼 이걸 만약에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면 틀렸죠. 니은과 리을의 차이예요. 한글의 오묘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후신고다. 그러니까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그리고 협회는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럼 회원 전원을 구성된 총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 사항일 거예요.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총회 의결 사항은 지첩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첩시.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협회 조직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협회 업무로 가볼까요? 지금 교재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죠? 그 협회 지금 이제 공제사업이 바로 나와 있는데, 이 공제사업, 이거에 앞서서 협회에 대해서는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고유 업무는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얘기하고, 수탁 업무는 다른 게 또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예요. 그래가지고 수탁 업무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유 업무로서는 개공의 뭐 품위 유지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 업무,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 나아가 공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고유 업무예요. 근데 이제 교육을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이라든가 감독 업무,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는 위탁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위탁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인데,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지부 지회까지 모든 감독을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유 업무 중에요, 공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이 왔다리 갔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을 쭉 우리 법에 놔놨죠. 이게 그 공제 가입자, 다음에 중개사고 피해자, 이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공제사업은요, 협회 고유 업무로서 비영리 사업이에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제란 말 자체가 회원 간 상호 부조가 들어가 있죠. 공제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회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 회원 가입비가 50만 원이 있다고 그랬죠. 50만 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제사업을. 그래서 현재 한국공사협회는 하고 있죠. 근데 세대한공사협회는 못 하고 있어요. 회원 수가 적어서 공제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사업을 해놨습니까? 그럼 공제 규정이 있죠. 이게 공제 회칙이에요. 공제 약관인데 이것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사항일까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도 적립해야 돼요. 그럼 책임준비금 그거죠. 중개사고가 났을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써버리지 말고 보유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책임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료 수입액에, 우리가 내는 돈이죠. 공제료 수입액의 10분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을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걸 쓰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그 2020년 실적 이걸 보면요, 협회가 지금 현재 게시해 놓은 걸 보면 그 지금 공제료 연간 수입액이 약 200억 정도가 돼요. 이게 협회 주된 재원이 되고 있는데 200억 중에 공제료 수입액이 200억이니까 여기서 20억 정도는 쓰지 말고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공사협회는 20%씩 적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는 쓰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돼요. 이건 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는 얘기인데, 협회가 지금 부동산 정보제공사업 같은 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제사업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실적도 공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3개월 내 공시 나가야 돼요. 협회호라든가 일간신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게시가 돼 있죠. 몇 개월 내 나가라고요? 3개월입니다. 이거는 기업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2021년도 실적은 2022년도 3월 30일까지 공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건 말이 조사검사지 실질적으로 감사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자가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게 금융감독원이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CPA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조사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개선 명령권도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요. 재무 건전성 기준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 건전성 기준.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재무 건전성 기준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임원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역시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런 감독 규정이 쭉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나중에 디테일하게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공부할 건데, 협회 지금 현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필수위원으로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위원은 19명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일단 2년으로 하는데,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일단 당연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만 감만 잡아두세요. 이게.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92쪽에 지도감독이 나오죠? 지도감독. 그래서 그 지도감독이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과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과목에 어려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지도감독적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사유를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암기에 가뜩이나 취약해 죽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 다음 이제 실무 쪽에 남아있죠. 현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까지는 그래도 평탄하게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서부터 이제 모든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첫 순환이니까 지금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고,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암기를 해 나가면 돼요. 이게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상 제재로서 행정처분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냐면 93쪽에 행정처분의 종류 그래갖고 표가 있죠. 이걸 보고 계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 행정처분 총서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건데, 지금 현재 행정처분의 대상은 크게 3명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있죠. 여기는 당연히 우리 소공사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이 3명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업무정지는 영업정지죠. 그리고 이제 최고가 6개월이에요.
다음 공인인사 행정처분은 당연히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고 이 자격 정지는 소공사에 대해서만 일단 가능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억할 건데 우리 법상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소속 공인인사에게만. 개공에 대한 자격 정지는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거래용무사업자는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가 있죠. 그럼 거래용무사업자는 업무정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용무사업자는 업무정지를 때려버리면 거기 올라간 물건들을 업무정지가 좀 거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용무사업자는 지정 취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면은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 공인인사 법령상 행정처분은 이 5가지를 말한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역시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리고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저는 이걸 그래서 줄여서 필취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어요. 저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교재도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필취, 임취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해야 한다 그러면 필취고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취예요. 그럼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구분해보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 기속이란 말은 그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이 행정처분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재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예요.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정지 있잖아요.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재량입니까? 기속입니까? 재량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있죠. 이거는 자격 취소를 해야 한다라고만 있어요. 그럼 이건 기속행위죠. 그 다음에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행위예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럼 재량행위죠. 그러면 이게 다 재량인데 이거는 기속 재량 당연한 얘기고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만 기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거꾸로 또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맞는 거고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근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이거를 바꿔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권한을 또 누가 행사하느냐?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이 권한 행사하는 자는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권한은 등록을 누가 해줬어요? 등록관청이 해줬죠. 그러니까 회수 권한도 등록관청만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이건 알고 있죠? 이건 시도지사의 권한인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에게 자격증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은 오직 서울시장만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는데 내 자격증을 교부한 자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용무사업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해줬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 지정을 회수할 권한이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처분권자와 대상자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현재 그 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개괄적인 사항을 다 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필취사유 8가지, 임취사유 11가지, 업무정지 14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정지 7가지, 그 다음에 지정취사유 5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따로.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필취, 임취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후일 천천히 암기하자고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가 나오죠. 그럼 지금 업무 정지 사유가 빠졌죠. 그죠?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있고요. 자격 정지 사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빠져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그 밑에 행정처분의 시효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에 행정처분 시효를 보면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의 밑줄 그어보세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밑줄 긋고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효가 있거든요. 지금 시효가 나왔는데 일단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요. 미리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은 사실상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변명의 기회는 사전 절차라고 그러는데 이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눠집니다. 청문은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대상자를 불러놓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막 질문해야 되죠. 이게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문은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그래요.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은 증거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처분 나갈 때는 청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처분이 바로 취소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정지처분할 때, 업무정지, 자격정지 때릴 때는 의견 제출을 대상자로부터 받아봐야 돼요.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취소하면서 청문을, 정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안 받고 나갔잖아요. 이건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처분은 무효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더라. 일단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세요. 이 내용은 교재에 없는데 참고해 두세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격에 대한 절차도 있거든요. 절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하자고요. 그럼 이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를 읽어봤어요. 이게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거든요. 행정처분의 시효라고 지금 써 있는데 정확하게는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고 이건 이제 저는 제척기간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민법시효는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단이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시효라고 하든 제척기간 하든 상관없는데 업무정지 사유는요. 영업정지죠 이거. 비교적 경미한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했는데 업무정지를 몰라서 안 때린 거죠. 등록하청이 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죠.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등록하청이 이걸 몰랐다는 얘기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효 규정이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저는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아주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눈 뜨면서 틀리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오답 노트로 암기를 해버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업무정지에만 이런 시효 규정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는 이제 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가 지금 최고가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를 때리는데 기준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기간. 이 경우는 6개월, 이 경우는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죠. 그래갖고 업무정지 사유별로 요 경우는 3개월, 요 경우는 6개월, 요 경우는 3개월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위반행위를 했는데 이 개공은 이쁘다는 이유로 한 달만 때리고 이 개공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6개월 때리고 가뜩이나 못생긴 거 억울해 죽겠는데 6개월 맞는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량권 남용 방지를 기준을 정해주고 이 기준 기간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어요.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을 절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가서 거기 재등록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란 말 나와 있죠. 이 부분.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건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정확하게는 이게 그럼 이 규정이 왜 들어왔을까?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규정이 지금 들어온 취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어요. 근데 위반행위가 있었죠. 여기서 위반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이자가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쉬는 거죠. 이렇게 공백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등록을 합니다. 재등록은 어디 가서 했냐면요, 광명시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요, 강남구의 등록과 광명시의 등록은 틀린 등록 아니에요. 근데 강남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사유로 이 광명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걸 우리 법 제40조의 규정을 둠으로써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 요 규정 하나로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다. 행정처분 때릴 수 있어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다만 폐업 후 재등록 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죠. 이거.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뭐라 부르냐면 폐업 기간이라 불러요. 폐업 기간, 쉰 기간이죠. 이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3년을 초과를 했을 때는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했어요. 3년 넘어서면. 자, 그러면 문 닫고 완전히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더 이상 폐업 신고하기 전에 위반했던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3년 지나면 이거 봐주는 걸로 했을까? 왜? 우리 결격 기억나세요? 깜빵 갔다 와도 3년 지나면 괜찮죠. 자격 취소하거나 등록 취소를 당해도 3년 지나면 괜찮죠. 우리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래도 3년 지나면 괜찮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 닫고 쉰 기간이 3년 지나면 봐주겠다 이거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다만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폐업을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요 폐업 기간이 1년만 경과하잖아요. 1년만 경과했을 때는 해당 업무정지를 때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위반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해버리고요. 요 기간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네요. 여기서 위반한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그럼 3년 지나 여기 3년 지나 못 때린다는 얘기고, 업무정지 위반해놓고 폐업을 해버리면 이때는 요 기간이 1년만 지나면 안 때리겠다 이거예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더 봐준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업무정지 시효를 받지 않습니까?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했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거예요. 몰랐죠? 3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린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3년이고 여기서는 1년 지나면 안 때리잖아요. 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2년 그러면 안 되죠. 2년은 항상 발음 조심해야 되고요. 이 둘의 차이는 폐업을 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폐업을 했느냐 안 했냐. 내가 업무정지 그럼 위반행위 했거든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폐업을 안 했다면 몇 년 피해 다녀야 돼요? 3년. 폐업을 했다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나머지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순환 때 더 다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등록 개국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거든요. 어렵죠? 이 부분 어려워하셔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 3년, 1년으로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왜 1년 지나 못 때리고 왜 3년 지나 못 때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재등록 개국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봤고요. 자격에 대한 부분이 더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순환 때 우리 교재 없으니까 일단은 다음 순환 때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럼 그 옆에 지금 행정벌이 나오죠. 행정벌. 그래갖고 이제 가로 열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그랬는데 이제 벌칙이에요, 벌칙.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벌로 들어왔는데 이 행정벌 총설은 우리 교재에 지금 표가 없거든요. 표가 없는데 일단은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행정벌 그래가지고요. 행정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행정형벌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라 불러요. 그러면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렵거든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가요, 이거는.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때립니다. 이건 질서벌이거든요. 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나가죠. 과태료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러고요. 형벌을 징역벌금이라고 부릅니다.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이걸 제가 3-3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이것을 제가 1-1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는요. 우리 법상 종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500과 100과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둘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벌 총설이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형벌은 징역벌금 3-3, 1-1 있고 질서벌은 과태료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뭐고 행정처분이 뭔지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재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법상 제재를 다 다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봤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건 개국에 대한 행정처분이었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가 있었고요. 이거는 공인인사 행정처분인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사에만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용무 사업자 행정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제재의 큰 줄기가 이렇게 나눠져요.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눠지고요. 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지는 겁니다. 감 잡혀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3년에 3천 사유, 1년에 1,000 사유, 500과 사유, 100과 사유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은요. 행정처분 사유보다는 훨씬 쉽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토탈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무려 7개인가요? 7개나 출제했어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 과목을 고득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재에 관한 사항은 엄청나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지금 3년짜리 징역사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데 3년짜리는 쉽게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주행위의 14가지 중에요. 4개만 빼고 나머지 다 3년이에요. 금주행위에. 그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무등록업자, 부등록자 이들이 이제 3년인데 이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1년짜리 징역사유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년짜리 징역사유는 14개나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쉽게 여러분들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양벌 규정이란 말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지금 접근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양벌이란 말은요,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 50조에 양벌 규정이라고 해갖고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사원 임원이에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그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하죠. 이때 이를 고용한 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랬어.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다만 그 개업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벌금을 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개업공사가 고용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입니다.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이 꼭 있어야 돼요.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 처벌해요. 처벌하는데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는 얘기죠.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벌금형으로.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때는 벌금형을 면한다는 뜻이었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은 자기 책임주의의 원칙인데 현대사회는 타인을 고용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양벌이란 말은 징역 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양벌이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소공사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꼭 업무와 관련해서 거짓된 언행을 했다. 그럼 이거 금지행위인데 거짓말하게 되면 1-1이거든요. 그럼 소공은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소공에 대하여 이 거짓된 언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럼 개공도 똑같이 300만 원 선고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선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형만 같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이 있다더라.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는 양벌이 적용됩니다. 징역벌금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질서벌로 넘어갑니다. 질서벌은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질서벌에 대한 부분은 부과권자와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저 97쪽에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간만 잡자고요. 그 지금 거래응모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광고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응모 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의 과태료는 우리 국토부 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 개공이나 소공이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안 받았다. 그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자격증 미반납자. 그럼 이건 시도의사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부과징수하고 중개 업무 관련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유를 암기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태료도 마찬가지로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교재에 없는데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돼 있으니까 이게 부과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얼마, 요 경우는 얼마 하고 기준금액을 정해줬어요.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분을 범위해서 가중 감경을 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참고해 두세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도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도 최고 6개월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기간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과태료도 똑같은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도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일부 지금 빠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차츰차츰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건강 주의하셔야 되죠? 자,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